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폐성 장애 아동의 원인 및 출현, 그리고 자폐성 장애 아동의 판별 및 검사, 자폐성 장애 아동의 특성, 자폐성 장애 아동의 통합교육, 특수교육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의 원인은 선천적인 요인, 그리고 신경학적, 생화학적 불균형, 뇌의 구조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은 납중독, 텐에서 아기가 자라면서 납중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대사장애가 있을 때, 신체질환, 또 풍진, 임신되었을 때 풍진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헤르페스 뇌염, 뇌염의 종류입니다. 헤르페스 뇌염 등의 감염으로 인한 뇌의 손상을 입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인 생화학적 불균형인데, 신경학적으로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과대 함량, 보통 우리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체내에서 스스로 조절해주는 아주 유용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많이 감정이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자꾸 이제 정화시켜주기도 하고 조절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 우울한 사람들은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이제 생산되고 또 생산되고 그러면 계속 생산되다 보면 고갈이 되어버려요. 이 호르몬 자체가 고갈되어 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을 정화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못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좋은 세로토닌도 과대 함량되면은 몰피인을 맞는 것처럼 이제 약간의 환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대 함량, 높은 수준의 생체 자연 환각 물질, 이런 것이 이렇게 원하지 않게 체내에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의지도 굉장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경학적, 생화학적 불균형, 몸속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죠. 그 다음에 뇌의 구조물질입니다. 대뇌 구조 기능이 다 담당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 영역의 이상으로 뇌의 기능적 반응 활동, 이런 것이 이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력이 결핍된다든지 언어 능력, 그 다음에 강박적, 이런 것이 같이 동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싶은 의지, 의욕이 상실되며 그 다음에 대인 기피증 이런 것을 아주 가볍게 시작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음으로 자폐성 장애의 또 원인이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생화학적으로, 선천적으로 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환경에서도 아주 폭력을 많이 당한다든지 어릴 적에 참 씻을 수 없는 심한 상처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출현이 더 많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선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조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가 10,000명당 4, 5명이면 1,000명당 1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800명당 1명 나온답니다. 그런데 다운 증후군은 생긴 모습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좀 얼른 알아보고 좋죠. 근데 자폐성 장애 아동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얼른 얼굴만 봐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적장애하고는 또 좀 다르니까요. 근데 만성적으로 오래 진행되다 보면 지적장애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7살 유아가 정말 얼굴은 멀쩡하고 좋은데 자폐성 어느 한쪽을 정말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납중독이라는 거예요. 제법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 발달을 좀 늦긴 해도 그 납중독은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는
물론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많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하는 원장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폐성 아이가 된 거예요. 근데 가장 어머니가 실수한 게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하는데 바빠서 그냥 학원에 아이들이 밀려오지 제대로 애를 봐줄 사람은 없지 이러니까 어릴 적부터 비디오를 틀어놓고 계속 혼자 방에서 애가 그것만 보면 안 울고 밖에 안 나오니까 몇 년을 그렇게 혼자 비디오를 보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사람과 함께 상호작용하게 만들었는데 기계와 함께 상호작용하면 눈도 이상하게 될 뿐더러 그건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아주 하나의 소리일 뿐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폐성장에 10,000명당 4, 5명, 1000명당 1000명당 한 2000명당 한 명이 되겠네요. 한 2000명당 한 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90년대에는 이후부터 계속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져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남녀 비율로 볼 때는 남자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의 특수교육 통계 2019년에 나온 통계를 보면 그때만 해도 13,105명 정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폐성 장애 아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 발달장애, 또 다른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걸 다 합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14%면 그래도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의 판별 및 검사입니다. 이 판별한 그 기준은 교재의 7-6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발달 장애, 전체적으로 발달 장애를 보이면서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 거의 정상적인 단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돼도 1학년 정도의 수준에 머문 아이들도 있고 또 5학년, 6학년 수업을 하는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현저히 못 따라가는 그런. 근데 지능지수가 70 이하. 지적장애 아동으로 보면 이건 상급이죠. 자폐 아동은 IQ로만 보면 지적장애 아이가 70 정도 되면 3급인데 자폐증은 지능지수까지 70 이하로 되고 자폐 증상을 보이면 1급이라고 합니다. 그 점수가 가스 점수가 있는데 이게 전반적 발달 척도입니다. 전반적으로 발달 척도를 하는 검사 도구가 있는데 거기서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입니다. 근데 또 2급은 전반적 발달 장애 그렇게 가스 척도에 따라서 정상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20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최대한 낮게는 동급이지만 그 다음 20은 넘는 거다는 거죠. 그리고 배로까지 40까지 점수가 나오면 2급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상급은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발달이 좀 지체되고 있지만 지능지수가 71 이상 70까지일 때는 가스 점수가 20 이하면 1급 돼버리고 그 가스 발달 전반적 발달 척도 점수가 20 넘어서 40까지 가면 2급 되고 그 다음에 상급은 지능지수가 71 이상입니다. 이 친구들은 전반적인 발달 척도 가스 점수가 41에서 50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제법 전문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상급 정도 되면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의 판별 및 검사에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것도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척도로서는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폐성 장애는 완전히 지적 장애는 아니기 때문에 면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대답이 얼른 요청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부터 먼저 시작해서 독립적으로 적절한 식사가 불가능한가 가능한가, 그 다음에 대소변을 혼자 가리고 또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래와 잘 어울리는가, 잘 못 어울리는가,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남의 말을 이해는 하는데 소통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표현 언어가 부족하다. 이 소통 안 되는데 제일 문제 그 도구가 언어라는 것이거든요. 자기 언어를 완전히 이렇게 딱 자기 말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 언어가 늦어지는 거죠. 근데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충동적인 행동, 자해적인 행동. 아이가 막 자기 머리를 자기가 막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자기 주먹으로 자기 때리고, 어릴 때는 아주 뭐 돌 조금 넣고 할 때는 그런 행동을 흔히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유치원을 다닐 정도 좀 되면 자해 행동이나 그다음 자기 몸을 벽에 부딪힌다든지 충동적인 행동이 자주 보이거나 지속될 때에는 자폐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에서 능력 장애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이 능력 장애는 막 빨리 지나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TV에서 광고를 되게 광고만 나오면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광고 하나가 5초, 10초짜리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빨리빨리 막 이래 화면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죠. 근데 밖으로 딱 나갔다 하면 그냥 마음대로 가버려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좀 큰 거, 다른 균형에 맞춰서.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발달 장애에서는 사회적 소통 안 되는 것과 눈 맞춤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생후 1, 2년 정도까지는 정상적으로 발달해서 또 생후 1, 2개월까지는 그 발달이 이제 큰 폭으로 발달하되 아직도 발달 도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인들이 잘 못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조금 늦다, 뭐 늦댄다 이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진단 기준들이 적어도 반 이상 중복된다면 자폐성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혼자 말하는데 대화는 하지 못한다. 어린아이들이 언어 발달을 한창 언어가 발달될 때 모국어를 막 배우고자 할 때 혼자 말을 많이 합니다. 음도 안 맞고 리듬도 안 맞는 자기 혼자 있었던 일을 다시 막 거울을 보고 이야기하는 그건 정상입니다. 그 이상하다, 왜 혼자 말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비장애, 정상 일반적인 아이들은 자기 혼자 막 거울을 보고 아빠는 회사 갔어요, 엄마는 맛있는 거 하지요, 나는 누구랑 놀았지요, 나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혼자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자기 혼자 말도 하지만 또 엄마하고도 대화가 돼요. 금방 뭐라 그랬어? 누구랑 놀았다고 그랬어? 나는 수진이하고 놀았는데 오늘 유치원에서 정말 재밌게 놀고 어떻게 뭘 하고 뭐 하고 대화가 돼요. 근데 대화가 되면서 혼자 말을 하는 친구들은 그 언어 발달 도상에 있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고, 혼자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딱 말을 하면 막혀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자폐성 장애의 진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장난감에만 집착합니다. 한 가지 장난감,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특별한 것에 집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늘 사용하는 장난감 소쿠리를 바닥에 놔놨다가 엄마가 정리한다고 조금 올리기만 해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못마땅해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길로만 계속 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폐성 장애 아동의 능력 장애 측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폐 아동의 분류는 자폐 증상이 있다고 해도 자폐성 장애 아동으로 진단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능이 그렇게 현저히 떨어지지 않고 언어적인 손상이 많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조금 소통은 안 되지만 그래도 혼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든지 자기 생활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조금만 간헐적으로 도와주면 되는 이런 아이들은 장애의 아동으로, 자폐성 장애 아동으로 분류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자폐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자폐성 장애 아동으로 분류가 안 됐다 해서, 진단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아동에게 자폐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성인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폐성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자 그런 병적 증상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폐증은 이름처럼 자기를 폐쇄해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서가 아니라 소통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어떤 마음에 탁 꽂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또 소통을 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뇌구조상의 기관이 가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가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특별한 수준에서도 또 너무 덤덤하게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감각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과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도 아직까지는 의학적으로 그렇게 딱 부러진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폐증은 낮은 지능을 또 동반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지적장애 아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폐성 장애 아동 중에서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림은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또 이렇게 재능이 있어서 다른 건 안 되는데 음감은 충분한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지능에 결함이 없다면, 이제 단어의 뜻은 다 알잖아요. 지능에 결함이 없다면 단어의 뜻은 다 알고, 그다음 사회적으로 이게 얼만큼 중요하고 이게 얼만큼 우리가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해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또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성향이 가끔 보인다 해도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에 결함이 없는데 의사소통에 실패하게 되면 의사소통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자폐성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자폐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대인기피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적장애도 보이면서 자폐성도 있는 친구들, 지적장애인은 단어 뜻을 모르잖아요. 그냥 장애 영향이 없고 지능의 결함이 없고 그냥 자폐성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말뜻은 다 알아요. 근데 아주 난해한 사회적 의미 이런 건 잘 모르죠. 근데 지적장애의 낮은 지능까지 가면서도 자폐성을 동반하게 되거나, 자폐성이 없다 할지라도 지적장애에 아주 중도나 초중도까지 가면 단어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애기들처럼 좋아, 싫어, 먹을래, 안 해, 이런 아주 기본적인 단어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의사소통에 실패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자폐성 장애는 지능의 결함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지능의 결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실패할 확률이 많죠. 난해한 사회적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적장애인은 낮은 지능으로 인해서 자폐성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단어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죠. 문장을 만들 수 없다는 것.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6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반적인 발달장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천적인 장애, 그다음 후천적인 장애, 이제 이런, 또 레트 증후군처럼 여러 가지 증후군, 이런 증상들이 전부 그 자폐성 판정에 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성이 거의 정상에 가까운 그런 증후군이 레트 증후군이 있는데, 근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레트 증후군은 어떨 때는 그 진단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것보다는 좀 정상이 이질적이고 유전병이라는 이유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레트 증후군 이런 것다, 아가스퍼스 이런 거다 다 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적 관점에서 우리가 판별하는 검사도구, 국내에서 표준화된 검사도구가 있습니다. 교재표 7-7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기 자폐 평정 척도가 있습니다. 그 척도에서는 인지를 검사하고 개념, 그 다음에 의사소통, 모방 이런 척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그 다음에 감각적, 정서적 반응, 그 다음 자폐아동 행동발달평가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식사습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배변 능력, 처리 능력, 수면은 제대로 자는지, 자폐아동 중에 그 뇌의 구조 물질이 잘못 분비되거나 이럴 때는 거의 잠을 안 자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영아인데도 잠을 안 자는 친구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엄마가 키우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도 그거 말고는 또 정상적으로 다 자라는 이런 아이를 저희가 받아서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결국 행동은 ADHD 정도 경계선에 와 있었지만 확실한 자폐아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응 능력이나 언어적 반응 등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자폐증 진단검사라는 척도가 있는데 이상행동을 어느 정도 하는지, 의사소통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폐성 장애 아동의 특성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눈맞춤이 있어야 되고 표정이 있어야 되고 몸짓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서투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성취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는 자기를 닫아버리는 그렇습니다. 놀이 발달이 당연히 지체되죠. 다른 친구하고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말을 하지 못하거나 한묵증이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제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말하는 경우에도 그 의미를 잘 못 깨닫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하고 싶은 의욕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반향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아주 굉장히 그런 애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근데 몇 번이나 밑에서 이제 현수야 이제 밥 먹는 시간이야 교실에 들어와야지 하면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교실에 갈 때까지 현수야 밥 먹자 현수야 밥 먹자 이렇게 해서 반향을 그냥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그냥 하게 놔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달됐다 싶을 때는 반향은 아니고 다른 단어를 충분히 노래를 부른다든지 사랑해라든지 그런 단어를 반향으로 쓸 수 있도록 자주 언어적인 학습을 또 반복시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자폐성 아동의 특성 중에서 반복 행동과 감각의 이상 특징입니다. 특정하게 비기능적인 일과나 의례적인 행동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것. 사물 지속적인 집착. 아까도 얘기했듯이 돌아가는 물체에 집착한다든지 계속 비정상적인 행동.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자기가 손을 막 돌린다든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근데 자기는 그것을 하면서도 충분히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굉장히 비기능적인 행동, 그 다음에 사물이나 환경에 지속적인 집착.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해행동, 공격행동, 그 다음에 지나친 떼쓰기, 자기중심이 너무 다른 사람의 말이 접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행동입니다. 이럴 때는 그 행동을 갑자기 멈추게 한다든지 돌발적인 어떤 폭력이라든지 체벌이나 이런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서를 더 불안합니다. 자폐성 아동은 정서가 아주 불안한 아동입니다. 자기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런 아동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감각 자극에 대한 처리 및 반응이 독특하다. 때로는 심하게 과민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심할 정도로 둔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사회성 발달, 상호작용 안 되고 그 다음에 감각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행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자폐성 아동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인지적인 특성은 자폐성 장애 아동이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동들의 특징은 새로운 교과를 넘어갈 때에 앞에 걸 충분히 접수하려고 자기도 막 노력을 했다 하면 그 다음에 그 과제를 넘어갈 때에 기술을 습득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많이 그 장애 경향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자폐성 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폐성 아동의 약 70 내지 80%가 어릴 적부터 지적장애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지능을 굉장히 낮게 볼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의 기능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 7, 80%는 낮은 지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10% 정도는 아주 천재적인 지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암기하는 거, 이런 거, 교회에서 어떤 청년을 봤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시키면 딱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걸 해도 주보는 장로님 갖다 주고 이것은 사무실에 갖다 주세요 하면 장로님한테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에 앉아 놀아버립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는 것은 한국 역사를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장군 이름, 그리고 또 전쟁 연도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 우영우에서 드라마 기억하시겠죠?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건 드라마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서번트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특정 영역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드라마 우영우처럼 이제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기대 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예술적인 부분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적인 그 암기하는 부분이나 근데 정말 그 서울 전철역 1호선, 2호선, 5호선 그때 교수님이 알기는 이제 5호선까지 있었습니다. 역을 싹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도 그 오른쪽으로 내리는가 왼쪽으로 내리는가 그것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장애 기능이 동반되지 않을 때 그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 아동의 통합교육입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은 장애 특성에 따라 개별 아동을 위하여서 개별화 통합을 해야 합니다. 지적장애가 없을 때는 어느 특정한 부분을 가르칠 때 상당히 가르치는 사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천재적인 소질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통합 환경의 사회적 맥락, 그리고 활동이 환경 중심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해야 됩니다. 이 동기 유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폐성 아동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것에 딱 고집이
꽂히면 다른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설득을 해도 설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러면 그 통합 환경 속에서 뭐를 만져도 그 음색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어느 정도 이 아이가 그래도 한 3급 정도, 2급 정도 된다면 그 아이의 강점을 찾아서 그 강점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통합 환경 내의 또래들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단교사의 적절한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아동이 들어왔을 때는 얘들아 우리도 눈 가리고 한번 더듬어 보자 이런 놀이를 하면서 정말 우리 수진이는 힘들었겠지 우리가 많이 도와주자. 그 다음 또 우리 수진이는 귀가 안 들려 그러니까 그림을 보여주거나 글자를 써주면 좋을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자폐성 장애 아동은 이게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기를 닫아버리고 발달이 지체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이 아이는 마음이 아픈 아이야. 저희 원에서는 마음이 아픈 아이야 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줘야 되고 누가 제일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또 그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자폐성 장애 아동의 통합교육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기 통합 경험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기 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일찍 발견하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자폐성 장애 아동이 이제 성공적으로 되려면 너무나도 막 그냥 만성적으로 지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실행하면 조기 통합보다 훨씬 힘들어집니다. 그 자폐 아동은 또 그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10살이 넘도록 그냥 정상이 10살까지 정상이 크게 안 나타나면 잘 모르는데 어릴 때 나타났는데도 그냥 이렇게 특히 시골이나 할머니 키우는 아이들은 뭐 어릴 때 저런 애들도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크면 되겠지 뭐 이런 빨리 조기 통합 안 하면 만성적인 자폐성 그래도 지적장애보다는 자폐성 장애는 그래도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장애를 안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능이 지적장애 중도나 초중도보다는 훨씬 높으니까. 자폐성 장애 아동의 통합교육에서 시각과 청각의 조화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과제이든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데 사회적 의미를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교재를 쓸 때도 보여주는 것과 들려주는 것에 많이 일반 아동보다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통합교육에서 교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에 대해서 명확히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닫아버리는 동안에 사회하고 소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의미를 깨닫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 서는 거 이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줄을 써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제를 잘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언젠가 하면 저 친구가 나를 괴롭혔다. 아주 마음이 상했다. 이러면 옛날에 한 것도 금방 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래가지고 빡 때려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아이일수록 이런 증상이 보이는데 자폐성 장애 아동은 제법 7살 돼도 이런 증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전에 어떤 지금이든 너가 이렇게 맞았거나 기분이 나쁘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규칙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맞았던 것도 너무나도 기분 나빴다. 이러면 지금 바로 뭔가 물건을 갖고 와서 친구한테 팍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너 왜 그렇게 던졌니? 하면서 그것도 맞은 친구는 선생님 나 가만히 있는데 누구가 때렸어요. 수진이가 때렸어요. 이러면 아니에요. 저 친구가 먼저 내한테 때렸어요. 전에 그랬어요. 이런 말 할 줄 몰라요. 지금 한 것처럼 지금 맞은 것처럼 막 억울해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선생님은 얼른 전문가가 아니면 얘가 울고 맞고 막 아파하고 막 아픈 신용도 하고 때린 거 맞네 이러면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애는 절대로 안 때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말로 해야지 때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친구는 때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규칙에 대해서 다른 친구는 한 번 말해줄 걸 자폐성 장애 아동에게는 여러 번 분명하게 명백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와 청각 메시지를 연결 지어 줍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제를 제시하면서도 자기가 들은 청각 메시지가 정확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는 것인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재검토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옆에 있는 아동들, 이 친구는 화장실 갈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밥 먹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친구하고 놀 때 늘 정말 아이에게도 유아들에게도 이 복지 성향이 있는 아동이 있습니다. 참 잘 도와줍니다. 선생님보다 더 같은 눈높이에서 도와줍니다. 과제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 과제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 사회적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다시 교재 교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가지고 와서 이 교재를 활용하면서 제시해주는 그런 교수 방법이 자폐성 아동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기회를 반복해서 계속 줄 수 있습니다. 계속 줄 때에 이 자폐성 아동에게는 좋은 학습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자폐성 장애 아동의 특수교육입니다. 환경중심 의사소통 중재 교수법입니다. 아동 중심의 시범 기법, 적절한 언어를 시범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합창을 가르치는데 우리 장애인 합창도 있잖아요. 합창을 가르치는데 그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한다든지 먼저 한번 들어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시범이 될 수 있고 같이 율동에 들어갈 때는 꼭 선생님이 하는 것을 따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1대1 교수법이 필요한 그 시범 기법입니다. 선반응 요구 후 시범 기법. 아동에게 언어적 반응을 구두로 요구해 봅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할머니가 어떻게 걸어갈까? 그럼 자기 보고 할머니는 약간 비틀비틀 할 수 있어요. 아니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면 어떻게 짚을까? 한번 해봐. 이래서 반응을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면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길을 가다 이러면 꼬부랑은 어떤 것일까?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 꼬부랑. 이게 꼬부랑이야? 선 반응을 먼저 자기가 그나마 자기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반응을 요구하고 그럼 선생님이 하는 거 한번 봐봐. 이러면서 다음에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 지연 기법입니다. 아동의 언어적 반응을 가만히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계속 유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 반응에 맞는 적절한 그거 참 잘했네. 맞아. 근데 이건 또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러면서 언어적 교정도 필요해집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많이 필요한데 기다려주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별 흥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한 1분 정도 기다리다가 다 선생님이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기다려주는 기법에서 이제 체벌에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체벌은 이제 생각하는 의자 이런 거 할 때 일반 아동도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자폐 아동이나 지적장애 아동은 생각하는 의자 시간이 너무 집중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근데 1분 이상 넘어가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왜 거기 앉아 있는지를 모르고 조금 산만한 아이는 거기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소심한 아이는 거기 앉아서 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일반 아동은 한 3분까지는 그리고 한 2분, 3분 되면 품으면서 거기 많이 너 혼자 있으니까 기분 나빴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폐성 아동이나
지적장애 아동은 시간지연법에서 혹시나 체벌할 경우에 좀 앉아서 깨달은 시간, 그런 거는 별로 집중이 안 되는데 깨닫기를 못 깨닫습니까? 조금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고 수업을 할 동안 니도 좀 기다려봐야 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1분을 넘기면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 기법입니다. 아동의 생활 환경에서 의사소통의 기회 또는 언어 학습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일 좋은 환경은 자기보다 조금 더 언어량이 풍부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통합교실을 지낼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의사소통의 기회이고 그리고 언어 학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은 또래라도, 같은 7살이라도 언어가 참 잘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혹시 언어 발달이 늦은 아이들은 언어 교정 센터에 가서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것보다 그런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유치원에 절대로 결석하지 마라 그러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이 바로 우발적 학습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언어가 이제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늦으면 언어장애, 요즘 바우처가 많이 되니까 또 그 바우처 이제 돈 안 들잖아요. 그래서 언어장애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1대1 교육은 잘 돼요. 나무랄 것 없이 잘 됩니다. 조금만 하면 그 선생님에게 적응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공동체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심한 아이가 그 선생님하고 한 3년 지나고 나면 모든 사고 범위와 그 다음에 언어 패턴이 그 선생님을 닮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언어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 발달 상태로 가지만 어느 정도 조금 있다가는 제일 좋은 것은 이 아이가 5세, 6세, 7세 이렇게 공동체 유아교육기관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거는 끊고 아동, 말을 많이 하는 언어량이 많은 아동도 있고 작은 아동도 있고 놀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빨리 보내는 게 낫습니다. 보통 언어가 장애있으면 말이 안 돼서 유치원 못 간다 이러거든.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발적 학습 기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할머니와 같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할머니 했던 말 또 하고 안 해도 돼 할 말 또 하고 쓸데없는 말 또 하고 어제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반복하니까 언어가 우발적 학습이 반복 학습이 되어서 할머니와 같이 사는 아이들이 말을 빨리 배워요. 심지어는 할머니가 막 이렇게 야단치는 막 고집 부리는 이런 엄한 모습 이런 고집까지 다 닮아가지고 톡 말하는 것이 할머니 말하는 폼처럼 하는 그런 친구 있거든요. 그것도 언어 학습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 교수법인데 교사는 아동의 강점과 약점을 근거로 가르치는 목표 그리고 그 행동을 선정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모든 자연적 상황에서 언어 및 의사소통의 기능적인 사용을 강조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대신 말을 해준다든지 제가 좀 뭘 먹고 싶다 하면은 일부러 뭐가 먹고 싶어요? 손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해봐. 그 다음에 우는 친구를 보면 왜 울고 있어요? 하지 말고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래와 사회적 관계 장면에서 의사소통 촉진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환경을 많이 제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은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학교 내에 집회가 있기 때문에 수업이 없습니다.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학교 집회에 필히 참석하시고 두 번째 현장 실습은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 집회에도 참석하고 또 실습하고 이렇게 하니까 수업할 시간이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시 그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정리하면 두 번째 실습을 면제하고 대신에 이번 주간에 있을 학교 신앙 집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한
간단한 보고가 있도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강의가 없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